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초반 30분 동안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맞으며 추가 상승에 실패한 듯 했으나 외국인이 강력한 현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종합주가지수 2600선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가 또 신고가 갱신을 하였습니다만 5장에는 밀렸고요.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시장을 바쳤지만 경기 방어주의 조정으로 변동성만 죽이고 방향성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드와 실버, 구리 모두 큰 조정이 나왔는데요. 비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달리던 원자재의 강력한 브레이크가 잡힌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로 또 시황을 보내드리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해외 증시 변동성 하락을 시초가부터 30분 동안 꾸준히 반영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재미없겠다 싶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개장 후 30분 동안 1,500억 원 가까운 현물 매도를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선물시장에서는 초반에 매도가 있긴 했지만 9시 30분 경우에는 이미 선물이 순매수 상태로 돌려졌고요. 이후 오전 10시부터는 선물을 1,000억 이상 순매수하기 시작한 등 장기 이평선들이 상방 돌파로 인한 CTA들이 기술적 매수가 들어오면서 점심 경에는 선물이 343.05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 넘기기도 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마감 직전까지 무려 6천억을 매수했는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장중에 6천 계약 넘게 증가했던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선물은 341선까지 내려옵니다. 이는 오늘의 선물 매수세가 펀더멘털을 이해한 매수세가 아니라 기술적 매수 그리고 장기 롱 포지션은 일부이고 일중 거래자들에 의한 매수가 대부분이었다라는 좀 한계를 보여줍니다. 선물 베이시스 또한 전일보다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1.2포인트를 오가고 있는데요. 3월물 선물 옵션이 동시만기죠. 그래서 그동안 이 백오데이션 레벨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선에서 더 이상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안 나오고 있다. 요 정도의 특징입니다. 만기 전에 그 베이시스가 크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누적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청산되고 나서야 신규로 차익 매수가 쌓일 텐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리고 새로 차익 매수가 쌓이게 된다면 또 6월물 선물로 롤오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시원하게 들여밟을 때 합성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해소되는 것이 3월물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그 전에 그냥 선물이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쭉쭉 뻗어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4천억에 가까운 대량의 현물 매도를 계속해서 연기금이 받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어제 500억밖에 나오지 않았죠.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재미있는 움직임이 관찰되는데요.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주말에 여러 가지 폭탄 뉴스들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세션 월요일 시작되면 항상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크게 움직이고 그런 흔들기가 있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휴장까지 한다? 그러면 옵션 시장에서는 사흘 동안 그러니까 토, 일, 월 이렇게 사흘간의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을 금요일에 미리 빼놓을지 아니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모두 확인한 다음 화요일에 한꺼번에 프리미엄 뺄지 이걸 고민하게 될 텐데 우리 시장에는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3월물 먼슬리 프리미엄 옵션이 그 프리미엄은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은 강력한 매도가 나와버렸어요. 금요일 밤에 있을 미국이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주시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또 주말간에도 별다른 리스크가 없을 것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마켓 메이커들은 3월물 먼슬리 옵션에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단 레인지는 355선, 하단 레인지는 325선을 330까지 끌어올리면서 폭등은 없지만 급락은 더욱 없다라는 액션을 취해줬어요. 지난 2월물과 옵션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배리어 형성한 것을 비교해보면 지난 2월물은 하단을 계속 325에서 버텼어요. 위쪽만 점점 누르고 하단은 계속 아래에서 넉넉하게 버텼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쫙 하고 하단 레인지를 당겨 올리면서 위에서 조였는데 이번은 마찬가지로 상단은 좀 더 넉넉합니다만
상단은 지수가 상승할 때도 아직은 고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 레인지를 먼저 빠르게 위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3월 물에 급락은 쉽지 않겠다. 또는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매수 찬스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변동성 하락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따가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부연하겠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죠. 다음 주에 유럽과 미국 옵션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누리려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변동성을 16포인트 이하로 밀어내니까 요거는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제는 글로벌 증시가 주말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에서 윗꼬리를 달아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우리 증시도 별일 없거나 다시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후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슬리 옵션은 쉽게 안 빠졌다, 프리미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시가는 보합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 개장 후 또 스퀴즈를 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추가 상승을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미국 세션 시작 후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요. 그러나 영국 증시는 이보다 더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영국 증시만 보면 이 FTSE 100 인덱스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고점에서 무려 1.5% 하락이 나오면서 주봉상 큰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 주의 상승분을 몽땅 다 돌려준 거예요. 물론 아직 1분기를 놓고 보면 여전히 유럽 증시에 매수세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봉상 윗꼬리가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최소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유럽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가 당장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전망으로 버텨냈다라고 하지만 2월 들어서 지금 사실상 유럽 증시가 쉬지 않고 2주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 요게 조정이 핵심 원인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스탁스 변동성 선물은 16.4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이나 유럽 모두 변동성 선물 만기되고 또 지수 옵션 만기도 되죠. 유럽 증시 특징이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조정은 있을지언정 급반전, 그러니까 급락반전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윗꼬리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수가 변동성은 오르지 않은 것은 유럽 증시 이러한 특징을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와 유로존 국채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특히 오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논리에서 벗어난 움직임이라서 그냥 수급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전일 유로존 국채가 미국 국채와 함께 강한 반등을 한 다음 오늘은 유럽 세션 하자마자 계속해서 채권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미국 국채는 전혀 안 밀렸어요. 게다가 밤 10시 30분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심각하게 나쁘게 나오면서 미 국채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로존 채권도 상승하게 되지만 유로존 채권은 30분을 버티지 못하고 도로 내려왔죠. 그래서 유로존 채권은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유럽 세션 시작 후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전 당일이 상승 중 절반 이상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오니까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지만 그게 시세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오히려 가벼운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소비 나라인 미국이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비 마이너스 0.9%가 나왔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한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수급으로 이미 당일이 상승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상승한다? 이거는 오버액션을 본 것 같아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연중 최저치에 가까운 84.67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주식시장 변동성도 연중 최저치를 누르고 채권 변동성도 연중 최저치를 누른 상태에서 날뛰던 상품 시장도 이번 주에 꽤나 강한 차익 실현 맞고 있어요. 상품 시장마저 변동성이 눌리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시장에 어떤 모멘텀을 찾아 움직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굉장히 강한 차익 실현 맞았어요. 유럽 세션 오전장까지만 해도 별다른 모멘텀이 없이 전일 신고가에 근접한 상승 마감한 상황에서 방향성 타진만 하다가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미국이 소매 판매가 충격적인 약세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골드도 차익 실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이 종가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1월부터 쉬지 않고 이어진 7주 연속 금 가격 상승이 거대한 윗꼬리 음봉을 만들면서
최소한 기간조정인 움직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실버는 더욱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같은 귀금속 바스켓 내에서 금이 가격 상승 대비 은은 거의 오르지 못하고 올라올 때마다 얻어맞으면서 실버 콜옵션 프리미엄이 가득 눌렸는데 목요일부터 이제 은이 움직였죠. 그래서 금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그 은 가격이 2월이 월중 고가 돌파하면서 유럽 세션에서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옵니다. 이때 그동안 강하게 눌렸던 콜옵션이 대부분의 행사가에서 더블 이상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직전까지 초강세를 보여요. 이때 실버가 3%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드 실버 레이쇼 비교하면 실버는 한참 더 올라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 직후에 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잘 버텼어요. 그런데 미국 세션 시작되면서 최근 한 달간 과도한 변동성을 보였던 자산군들에 대한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결국 은 가격도 고가에서 큰 장대 음봉 맞고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가 마이너스 0.97%로 바뀌었으니까 4%가 밀린 거예요. 여전히 골드 실버 레이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실버를 귀금속으로만 볼 수는 없죠. 산업금속으로도 봐야 돼요. 근데 산업금속의 대표주자인 그 구리가 금요일에 유럽 세션에서 연중 신고가 갱신 계속했다가 그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3%짜리 스트레이트 대음봉 맞았어요. 그래서 산업금속으로서의 구리가 조정되고 그러면서 실버도 어쩔 수 없이 산업금속 역할에 산업금속에 포함되니까 실버도 함께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최근에 이들 상품이 초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중국이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선취매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관세 이슈가 지금 브레이크가 밟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좀 쉬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다 그러면 골드와 실버, 구리 다 언제든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기름을 간단히 보면 유럽 세션 초반까지만 해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텍사스 기름 기준 70달러는 매수 자리지 라고 봤던 트레이더들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롱 포지션 씌우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다른 상품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자 기름 또한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저가. 제가 스크립트에는 고가로 썼는데 이거 저가예요. 오늘 기름 시장에서 나온 또 다른 부정적인 뉴스는 이라크가 튀르키예 향 송유관을 재정비하면서 수출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인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리 경쟁적인 원유 공급량 확대로 인한 인위적인 에너지 가격 눌림이 나오고 있죠. 이게 최소한 트럼프 2기 정부 초반에는 어쩔 수 없는 상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CTA들의 매수로 인해서 전일위에서 이어서 상승 시도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유럽 증시는 추가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만큼은 눌림이 나왔어요. 이 목요일도 그랬는데 유럽 세션에서 특별한 이슈도 없이 나스닥 선물에서 기계적인 매도가 자꾸 쌓이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었죠. 그러나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심각하게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미국 지수 선물 시장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채권도 오르고 비달러도 오른데도 지수 선물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후 프리마켓 효과가 큰 무리 없이 형성되면서 지수는 오히려 올랐죠. 본장 개장 후에도 나스닥 선물 위주로 강세가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이런 생활용품 업체가 강한 매도를 맞고 또 RTX 같은 방산업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다우지수만 마이너스 0.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를 보면 지난 2월 3일에 저점을 형성하고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 10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도 숏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급반등에 대해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딥시크 이후에 수많은 이른바 그 짭시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쓸 것은 엔비디아 칩밖에 없다 이라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딥시크가 일부러 엔비디아 칩 사용량을 좀 줄여서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과도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그 파일을 자국 기업들이 어떻게든 챙기게 하려고 브로드컴이나 AMD 심지어 인텔도 좀 키우려 할 텐데 반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자국산 AI 칩 역량을 계속 키워낼 것이기 때문에
NVIDIA의 이번 반등을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이미 다른 분야, 즉 소프트웨어에서 고밸류에이션을 주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 그 하드웨어에 쏠려있던 이 고밸류에이션 그 압력이 해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엔비디아는 마켓 퍼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타는 클망정, 여기서 마켓 아웃퍼폼하던 작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매니피션트 7에 대한 매수세가 올해 내내 있었던 것처럼 매니피션트 7에 대한 매수세가 미디어커 493으로 올해 계속 분산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맥7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수 있겠다, 지수 대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흐름은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즉 분산 과정은 일방적인 하락이 아니라 저가 매수가 반복되면서 하락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죠. 그런 때는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마치 아마겟돈 펀드처럼 기계적으로 변동성 매수를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현재의 변동성 16포인트, 이거는 적극적인 변동성 매수를 하기에는 애매한 수치예요. 마침 다음 주는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주인데다 또 별다른 경제 지표도 없어서 좀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 더 보면 코인베이스가 무려 7.98% 하락을 했어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게 쳐맞은 것에 비해 로빈훗 마켓츠는 어제 실적 발표 이후 갭상승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봉을 사실상 고가로 마감했죠. 이는 코인베이스가 자산 거래 중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로빈훗 마켓츠는 리테일이 금융투자 소유를 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AI 소프트웨어 프리미엄을 이 로빈훗 마켓츠가 받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같은 코인 중개로 분류되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훗 마켓츠가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전체 흐름을 보면 트럼프 집권 이후 가상자산이 슬슬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집권 전날 트럼프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막장 움직임 보인 걸 생각하면 이것들 해도 정도껏 해라 싶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342.3포인트까지 상승해서 월요일 출발 자체는 애매한 위치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따라서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여전히 선물이 백오데이션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매도의 압력이 크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크게 밀어낼 모멘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42.5 양매도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을 1순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콜 3445 그리고 풋 340의 그 위클리 옵션을 보면 가격 자체는 양매수를 하기 매력적인데 콜 클래스에서 이익이 나오려면 선물 백오데이션 해소 아니면 백오데이션 줄어들 정도로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콜 345가 의미있게 부활하는 거 어려워 보여요. 차라리 풋 340에 대해서 매수할 매력이 커 보이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변동성 매도예요. 그리고 방향성은 점진적 상승이죠. 그러면 풋 340 이거 의미 있는 시세 나오기 힘들어요. 결국 342.5 양매도 장세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는데, 자, 현물을 보면 외국인 현물 매도 지금 패시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혹여 월요일에 현물 매도 안 나오거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의외로 우리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나마 네이키드 풋 매수가 아니라 콜 345를 포함시킨 양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근거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콜 345를 프리미엄 1.0포인트 이상 준다?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감마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눌린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요컨대 월요일 우리 증시는 기본적으로 342.5 양매도 장파예요. 그리고 하락이 나와도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고요. 콜옵션이 과하게 눌리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차홀물 풋옵션 매도 포지션 유지,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위클리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 하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어떤 변동성 상승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콜옵션 345가 일시적으로 눌렸을 때 그 감마 상승을 노리는 양매수가 좋겠다. 그러니까 만기 결제 양매수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변동성 선물 만기 있죠. 또 지수 선물 만기도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살리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의미 있는 주봉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음 한 주도 증시에 대해서만큼은 별다른 걱정 안 해요. 다만 상품 시장이 지금 매우 강한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1월과 2월의 변동성이 컸던 상품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시장에 충격을 줄 때 나머지 위험 자산들이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해요. 증시가 하락 전환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소한 다음 주는 그런 에너지 축적 과정이지 뭐 에너지가 바로 폭발할 것이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면 옵션 만기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축적이 과하다 그러면 감마 폭발이 자극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지수 매매 안 하고 주 후반에는 숏 커버에 의한 상승이 됐든 상승이 한계에 도달해서 급격하게 하락 전환되든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주 후반에 집중을 하시라 라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